안녕하십니까. 투자연금TV 장수로 이동근입니다. 요즘 증시가 화랑을 이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노후 대비 투자에서 ETF 활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ETF 상품 수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어떤 유형의 상품을 고를지 정했더라도 컨셉이 비슷한 상품들 사이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유사한 유형의 ETF 상품군에서 나에게 맞는 ETF를 고를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기준을 찾는 데 도움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미래에셋자산운용 콘텐츠 본부 김수정 본부장님이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콘텐츠 본부 김수정입니다. 네. 저 처음으로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연금TV에서는 처음으로 모시는 것 같은데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기로 했었는데 그 전에 ETF 투자가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체감으로도 느끼시겠지만 ETF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 2016년 5월 말 기준으로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 총액은 약 5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엄청나죠. 네. 근데 이게 저도 ETF 시장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성장을 한 겁니다. 네. 이게 2022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네. 한 79조 원 정도였고 100조 원도 안 됐었네요. 네, 맞아요. 2023년에는 121조 원, 음. 겨우겨우 100조 원을 넘었었고 20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74조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25년 말에 갑자기 297조 원이 되고 그 다음에 2026년 5월 달 기준으로 봤는데 약 500조 원 정도에 이제 달하는 규모를 보면서 그 짧은 기간 안에 100조 원 넘게 성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럼 퇴직연금만 좁혀서 보면 어떨까요? 퇴직연금에서 ETF 활용하시는 빈도수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에서 ETF 투자 금액은 3년 연속으로 100%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실적 배당형 상품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거래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빈도수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맞아요. 네. 저도 이 거래대금 데이터를 보고 많이 놀랐는데 이 ETF 국내 증시의 ETF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증시 대비 ETF 일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올해 거의 60% 육박을 하면서 시장 내 영향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 비율도 원래 과거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네. 2024년도에만 해도 한 32% 정도 굉장히 적은 비중이었는데 2025년도에 와서 44%로 늘어나고 네. 지금까지는 올해 4월까지는 한 56%까지 높아졌습니다. 그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주식보다 더 많이 투자한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네, 네네. 네. 그러면 그만큼 ETF 상품의 숫자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지금 이제 한국 거래소에 등록된 상품 기준으로 5월 30일까지 봤을 때 네. 1,130개입니다. 와. 정말 많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ETF 상장 업무를 같이 하고 있지만 네.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네. 몇 년 동안. 네. 일단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 한 948개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주식보다 많아요. 많은 거네요. 네.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코스닥을 한번 봤어요. 코스닥은 1,822개 종목. 네. 근데 곧 이것도 넘어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그럴 수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있고 5월 달에 정말 상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운용사들이. 근데 5월 달에만 국내 증시 신규 상장 ETF 숫자가 32개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증시, 우리나라 국내 증시 규모에 비하면 ETF 숫자랑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ETF의 상품 수가 정말 많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비슷비슷한 컨셉의 ETF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브랜드만 또 다른 것일 거고 아무래도 네, 네.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ETF를 고르는 기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ETF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선택하시는 게 어렵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고 비슷한 ETF들도 너무 많고 네. 이름도 비슷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모든 투자는 사실 개인별로 목적과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그 연금 투자도 똑같고 다른 투자도 똑같은데 그렇게 정리를 하고 투자 목적을 정리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ETF를 고르실 때는 고려하셔야 될 것이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정량적인 지표들이 있고 네. 요소들이 있고 네. 정성적으로 평가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먼저 제가 한 정량적인 지표들을 먼저 좀 1, 2, 3, 4 이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정량적인 지표에는 첫 번째 규모,
두 번째 거래 대금, 세 번째 수수료, 보통 네. 운용 보수, 그다음에 네 번째 분배율, 다섯 번째 수익률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와닿을 수 있는 숫자일 것 같아요. 정량 지표들. 네네. 일단 규모가 크면 거래량이 커지고 네. 그다음에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거래가 용이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와 거래 대금, 거래량은 좀 약간 세트로 같이 묶여있는 가는 느낌이겠네요. 네, 네네. 묶여있는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는 수수료, 운용 보수. 운용 보수가 맞는 말인데 많은 분들이 수수료라고 얘기를 네네. 하시지만 그 다음은 이제 분배율. 분배율은 사실 월배당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포인트고 그렇죠. 네. 내가 월배당 ETF 투자를 안 하신다면 분배율은 그렇게까지 크게 고려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네. 어느 정도의 분배율이 내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월배당 ETF를 선택할 때만 그런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 수익률 중요하죠. 네.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수익률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럼 지금까지 정량 지표를 살펴봐 주셨는데 정성적인 지표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정성적인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네. 정성적인 게 무슨 말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간단해요. 컨셉, 첫 번째 컨셉, 두 번째 구성 종목, 그다음 세 번째가 성장성입니다. 네. 확실히 정량적인 지표들보다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그렇네요. 네.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1번 컨셉은 이 ETF가 가지고 있는 컨셉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ETF가 정말 다채로워요. 내가 생각한 컨셉을 시키기 되게 용이한 상품이기 때문에 네. 섹터 혹은 산업과는 좀 많이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이거 섹터 산업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비슷한 섹터를 투자를 하더라도 컨셉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운용사마다 가진 철학이 다르고 그다음에 해당 산업에 대해서 주요 종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컨셉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반도체 ETF더라도 네. A 반도체 ETF와 B 반도체 ETF가 있어요. 이미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같은 미국 반도체 ETF더라도 A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한다면 B 미국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는 컨셉 자체가 AI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미국 반도체 ETF인데 컨셉이 하나는 AI 집중 투자, 하나는 전반적으로 투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컨셉은 ETF의 기초지수 방법론 혹은 이름에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한번 꼭 보셔야 된다. 그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 다음은 이제 구성 종목 말씀 주셨는데. 네. 이게 컨셉이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컨셉은 동일한데 네. 구성 종목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네. 요즘 한창 핫한 미국 우주 네. 테마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컨셉은 다 똑같아요. 스페이스X, 스페이스X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새로운 우주 산업에 투자합니다. 네. 컨셉들은 다 비슷해서 네. 광고도 다 비슷한데 네. 사실상 뜯어보면 거기에 들어있는 구성 종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뭐 미국 우주, A 미국 우주 ETF 같은 경우에는 뉴스페이스에 집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퓨어 플레이어들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종목들의 비중이 많은 반면에 그거에만 초점을 맞춘 기업들. 네. 그러다 보면 그 동일한 컨셉인데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미국 우주 테크 ETF가 있는 반면에 다른 B 미국 우주 ETF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우주에 대한 컨셉은 동일하지만 이제 뭐 올드 스페이스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항공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ETF들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컨셉은 동일하지만 구성 종목은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도 좀 살펴봐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성장성. 네. 성장성이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익률이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수익률은 이미 과거에 대한 수익률인 거고 그렇죠. 성장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어느 정도 전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ETF가 가질 성장성의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 가끔 이제 너무나도 많은 얘기들이 SNS나 인터넷에 ETF 좋다더라. 사람들이 많이 한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매수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무턱대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고 SNS, 인터넷을 보셨다고 하시더라도 내가 투자하는 이 ETF의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좀 하신 후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정량적인 지표랑 정성적인 지표들이 어떤 것이 있고 간략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운용 보수거든요. 네. ETF 투자자분들께서 운용 보수에 유독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ETF 운용 보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또 비용이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TF 수수료라고 보통 칭하시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운용 보수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게 맞고요. 네. 운용사에서 가져가는 부분은 ETF 운용 보수라고 칭하는 게 맞습니다. 뭐 ETF 거래 수수료는 이제 증권사에서 주식 거래 하시는 것처럼 거래 수수료가 붙는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네. 운용사가 투자자분들한테 부여하는 부분은 합성 총 보수입니다. 합성 총보수. 네. 네. 단어가 좀 어렵죠. 근데 실제로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가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합성 총보수 안에 네. 그다음에 ETF가 유동성을 담당하는 LP, AP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부분도 파트너사들이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신탁업자가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일반 사무수탁사가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비용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합성 총 보수입니다. 아, 이걸 그럼 어디서 보냐? 네. 대부분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주 클리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거나 뭐 ETF 컨텐츠나 뭐 상품 개요나 이런 거 보시면은 네. 얼마인지 보수가 얼마인지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 이런 거에 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부가 방식 네.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운용사가 가져가는 것이냐? 네. 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네. ETF 운용 보수는 투자자가 계좌에서 뭐 직접 송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따로 납부하거나 세금처럼 이런 게 아니시고요. 네. 그냥 하실 일은 없으십니다. 가만히 계시면은 네. ETF의 순자산 가치 및 기준가의 연간 보수를 365일로 일할 계산하여 매일 조금씩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합성 총 보수가 0.365%다.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매일 0.001%씩 펀드 자산 가치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근데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게 저희가 막 이렇게 가져간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제 운용 보수가 반영된 가격으로 ETF의 수익률, 종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수익률에서 이미 반영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좀 이해한 사례가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있잖아요. 근데 그 ETF의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뭐 0.5%라고 해도 뭐 괜찮겠죠? 0.5%다 했을 때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가 올랐으면은 그 ETF는 그 수수료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0.5%만 수익률이 발생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죠. 수익률 반영이 되니까요. 네, 합성 총보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ETF의 이 합성 총보수가 왜 상품마다 다른 것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ETF의 운용 보수는 ETF 운용사마다 다르게 책정을 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많은 노고가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스페셜티가 있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도 감안이 돼요. 네. 대표 지수 ETF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뭐 일본 뭐 다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ETF 운용사가 똑같은 지수를 똑같이 구성하고 운영 전략이 별도로 없고 그냥 그 지수를 따라가는 것밖에 그렇겠죠. 네네. 없는 거죠. 그래서 운용 전략이나 뭐 스페셜티보다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목적으로 보통은 대표 지수를 많이 모아가시기 때문에 네. 보수가 다른 ETF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우리나라도 미국도 똑같고요. 네. 그리고 배당주 ETF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주식만을 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하지만 배당주 ETF 중에서 월배당 ETF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커버드 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ETF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싼 보수를 받아요. 왜냐하면 옵션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인력이 들어가고 네. 이제 리소스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고 그 다음에 혁신성장 테마형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테마형 ETF들이 있는데 네. 근데 얘는 단순히 주식만 담고 있는데 왜 보수가 조금 비싸나요? 대표 지수보다 비싸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패시브 ETF라고 하더라도 운용사의 생각이 운용 전략이 나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음. 비용이 대표 지수 ETF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 네. 그다음에 액티브 ETF는 상당히 좀 이제 다른 ETF 대비해서는 패시브보다는 더 비싸다. 왜냐하면 운용력이 매일매일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편입 편출을 고민하고 종목을 피킹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 뭐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ETF 운용사마다 또 보수 책정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세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어떤 운용사는 뭐 이런데 다른 운용사는 이렇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나름 비슷한 상품이라면 경쟁력을 위해서 보수를 좀 낮게 책정하는 경우도 덜어 있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해 주셨던 수수료, 뭐 합성 총보수를 기준으로 ETF를 고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미래 수익률은 사실 알 수 없지만 이 합성 총보수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비용은 절감하면 그거만큼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니까 비용 절감에 목적을 두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이 수수료만 비교하는 게 좀 맞은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한 가지만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건 저는 현명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앞에 그러니까 기준이 될 수는 있는데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이제 정량적인 기준들 그리고 정성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한 6가지, 7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중에 딱 하나만 나는 보고 ETF를 선택하겠다라는 것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중요도가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네. 엄청나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유독 이 수수료가 좀 중요한 기준이 되는 유형의 ETF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상품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똑같은 지수. 정말 똑같은 지수에 똑같은 운영 전략을 가지고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네. 정량적인 지표들이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S&P 500이나 미국 나스닥 100이나 코스피 200이나 단일 종목도 똑같아요. 네. 단일 종목은 다른 종목을 담지 않는 이상 똑같이 움직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구성 종목 똑같하고 완벽 리밸런싱 주기도 똑같을 거고 왜냐면 지수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성장성 역시 동일하겠죠.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지수니까, 똑같은 똑같은 종목을 종목이니까. 담고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일자에 뭐 상장을 하고 똑같은 컨셉 구성 종목 그다음에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상품들의 경우에는 차별성이 나오는 게 이제 보수, 이제 수수료 이런 네.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 네. 아니면은 트레이딩을 매일매일 네. 한다라고 하시면은 그 ETF를 보유하고 계신 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네. 뭐 수수료라든가 운용 보수 자체가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팩터라고 생각을 그럴 하기는 것 해요.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장기 그러면 총보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로만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같이 보시는 게 맞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대표 주가 지수들 네, 그리고 네. 뭐 단일 종목을 담는 ETF들 요게 비교적 이제 수수료 합성 총보수를 좀 중요한 기준으로 보면 좋겠지만 그거 외에도 좀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지표들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이제 모든 부분들이 다 동일하다면 정량적인 지표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근데 정량적인 지표들 중에서도 그쵸. 기준 중에서도 어떤 게 규모,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규모 거래량이라는 게 사실 이 ETF를 매수 매도 하실 때에 불편함만 없는 정도의 수준이면 되거든요. 네. 이제 너무 규모가 작거나 이러면은 투자자분들이 원하실 때 매수 매도가 안 될 수는 그렇죠. 있는. 호가가 또 많이 벌어져 네, 있으면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정도의 수준만 된다면 사실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줄 수 있지만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